남경필 지사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바른정당이 어제 탄핵 기각되면 금배지를 미련 없이 떼겠다.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총사퇴하겠다는 강경한 카드를 들고 나왔죠. 여당인지 야당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비판과 함께 바른정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어찌 보면 결연한 의지를 보인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새누리당은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 바꿔서 새 출발하는 이 시점에 바른정당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나아갈 방향, 이분의 생각 들어보죠.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가 2명 있습니다. 남경필, 유승민. 그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 연결을 해보죠. 남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32명의 바른정당 의원들 전원 사퇴하겠다. 이게 네.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게 사실입니까? 개인적으로 한두 분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으나 예. 그러나 당론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전원 사퇴가?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생긴 이유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탄핵에 대해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의 국정농단에 반대를 하고 탄핵을 추진했던 그러한 당으로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된다면 바른정당이 태동한 근본적인 부분이 부정되는 거네요. 네, 존재가 부정되니 다 사퇴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상당히 결연한 배수해진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동시에 이런 주장도 하셨어요. 만약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그러니까 탄핵이 되면 새누리당 의원 이제는 자유한국당이네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전원 사퇴해야 된다 요구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죠. 이게 지금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 이름이 잘 입에 안 아직 안 붙어요. 예. 새누리당은 탄핵에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면 새누리당 역시 존재의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의원직 모두 사퇴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오늘까지는 좀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저 왔다 갔다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어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물귀신 작전이다. 아니 자기들만 사퇴하면 되지 왜 남까지 사퇴하라 말이야 하느냐. 정치적인 명분 쌓기이자 쇼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죠. 누구 말이 맞는지는 국민들이 보시고 바른정당 말이 맞네 이렇게 판단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은 좀 받아보기로 하고 자유한국당 얘기가 나온 김에요. 남경필 지사님. 네. 지금 바른정당 못지않게 자유한국당도 국민들 향해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이라는 간판 바꿔 달았고 오늘부터는 전국을 돌면서 반성 투어라는 걸 시작한대요. 이거 이제 친정이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반성하는 거는 필요하죠. 그러나 반성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또 탄핵 반대 집회에는 나가겠다고 하거든요. 예. 그게 무슨 반성인지 모르겠고요. 스스로도 그 안에 있는 그 친박 핵심 인사들, 국정농단의 핵심 세력을 쳐내겠다. 이렇게 임명진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쳐내기는커녕 그냥 면죄부만 조금 주고 말았어요. 그것도 세 분.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당이 새로 태어났다. 이름 바꿨다고 수박에 호박에 줄근다고 수박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새누리당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실 분은 없고 지금 하시는 버스 투어의 반성 투어도 전혀 반성이 아니다. 전혀 반성. 근데 제가요. 선거운동처럼 보입니다. 선거운동처럼 보이세요. 어제 김문수 지사도 전 지사 나와서 인터뷰 저랑 하기도 했고 이제 그쪽 분들 말씀은 뭐냐면 반성한다 이 반성은 국정농단을 몰랐던 데 대한 최순실이란 사람이 그렇게 국정농단하는 걸 몰랐던 데 대한 책임이고 반성의 의미지 그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 이런 의미의 반성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박 집회에도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만두셔야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친박 집회, 그렇죠. 그 보수 집회에도 나갈 정도 의지가 그런 있다면 인식을 갖고 있다면 탄핵이 이제 기각이 되면 인용이 되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사실 해체하고 재창당을 하는 게 맞았는데 그게 안 되고 친박의 핵심 세력들이 그 안에서 둥지를 틀고 도저히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니네가 나가라 하는 식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바른정당이 창당이 된 건데요. 탄핵이 인용되면 그 계기를 통해서 새누리당은 해체를 하고 그리고 재창당을 하는 그러한 수순을 밟아야 그나마 국민들께 명분이 있을 거고 그것 다 필요 없다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직 사퇴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보세요. 근데 바른정당이 이 새누리당에서 독립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독립을 해서 창당을 했을 때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고 기대를 했는데 두 자릿수 최고 19%까지 올라갔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새누리당보다 당연히 높았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어요. 반면에 새누리당은 오히려 집토끼들을 잡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원인을 분석하세요? 그거야 바른정당이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동안. 잘못해서. 뭘 그렇게 잘못하셨어요? 야당인지 여당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안 했고요. 또 새누리당하고 다시 손 잡을 수 있다는 식의 메시지도 나오고. 보수 단일 후보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투표 연령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 같더니만 또 슬쩍 뒤집어 버리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정체성도 모호한 데다가 뭘 하나 매듭을 짓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저희들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해야죠. 바른정당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색깔 내기가, 목소리 내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분명하게 내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끝장 토론을 통해서 애매한 색깔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잡자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의원직 총사퇴, 의원직 다 던질 각오를 하고 이제 야당으로서 결연하게 방향도 잡고 할 일들을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아직도 그 여당일 때 이런 습관이랄까요? 이런 게 좀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야당이라는 걸 인지 못하고. 네, 근데 이제 그날 모든 분들이 거의 다 나와서 토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또 주춤주춤 왔다 갔다 또 뒤를 쳐다보고 이러면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이 바른정당에 대한 기대를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왔다 갔다 주춤주춤하면 언젠간 새누리당하고 합쳐질 거다. 흡수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와요. 이거 기분 나쁘시지만 실제로 이런 얘기 나와요. 그렇게 새누리당하고 합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는 이게 누구 잘못이 아니라 저희 잘못이에요. 잘못이다.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탄핵을 지금 지지하고 바라고 있는 국민들 눈에서 보자면 저거 그동안 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해법 타개책으로 자강론이라는 게 나왔더군요. 자강론. 이렇게 결론이 난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대선에서 새누리와 손잡고 보수 단일 후보를 낸다든지 이런 건 안 하겠다. 독자 후보 내겠다. 이렇게 결의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거기서 궁금한 게 새누리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는 없다까지입니까? 아니면 국민의당이라든지 앞으로 생겨날지 모르는 제3지대와의 연대도 없다 합니까? 일단 힘을 키우자. 자강이죠. 스스로 힘을 키우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패권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과의 연대 이것은 앞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연대를 먼저 얘기하면 힘 쌓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우리 힘을 먼저 쌓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으냐 이거는 명백해요. 국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옛날처럼 끼리끼리 모여서 권력 나눠먹고 불투명하게 권력 운영하고 그다음에
진보 보수로 나눠가지고 계속 정치 싸움하는 이런 거 없애고 예. 서로 정치권이 힘을 합해라 하는 게 국민들이 바라시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힘을 합해야죠. 단 친박 패권 또 앞으로 이 우려되는 이런 친문 패권 이런 혼자 하겠다는 세력은 빼고 그리고 그동안 국정을 농단했던 원초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세력은 빼고 예? 힘을 합할 수는 있다. 이렇게는 저는 그래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친문에 대한 얘기하셨는데 네.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대표가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마쳤습니다. 근데 최근 네. 기자간담회에서 남경필 지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의 경쟁 상대는 안희정 지사다. 문재인 대표가 지금 1위를 한참 앞서서 하고 있는데 내 경쟁 상대는 안희정 지사다.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저요? 예, 저의 예. 상대 왜냐하면 저는 문재인 대표가 본선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무슨 말씀? 이대로 지금 이 지지율 이대로라면은 문재인 대표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오늘까지는 그렇겠죠. 그러나 내일 모레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이런 걸 바라세요. 제가 경기도에서 지금 연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대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냐면 정치권이 싸우질 않아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정당 간에 이렇게 극심한 대결 없습니다. 그리고 예.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이렇게 연정을 하다 보니까 예. 뭐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고 조정을 해서 의회에서 잘 통과가 돼요. 예, 그러니까 예. 일자리 창출도 잘 되고 성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게 이런 거죠. 뭐 보수 진보 진영 논리로 하지 말고 네. 서로 힘을 합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해라. 이 충실한 이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 이런 거에 충실하게 답하는 게 정치권의 해야 할 일인데 문재인 대표께서는 이렇게 연정을 할 생각이 없어요. 연정을 하겠다는 뭐 안희정 지사 얘기나 이런 거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 보면 끼리끼리 다시 하자. 이게 다시 패권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국민들한테 먹힐 리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 근데 안희정 지사가 저 본선 나와서 대결을 하려면은 일단 당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대연정 발언은 사실은 이른바 집도끼들한테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경선 통과하겠습니까? 근데 대연정 발언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예. 안 지사의 발언 중에 이 공격받고 잘못된 부분은 이겁니다. 새누리당까지를 포함하겠다고 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다. 연정이라는 새누리당과까지 연대를 하겠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체하라고 한 세력과 연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남경필 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른정당 남경필 지사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용 부회장이 한 15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한 거죠. 네, 10몇 시간대에 돌아갔는데요. 예. 한 새벽 1시쯤. 1시쯤에. 네,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1차 조사 때보다 조금 더 상황이 엄중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조금 더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오늘 행간 요 얘기 좀 들여다봐야겠어요. 네, 15시간 고강도 조사받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밤 1시쯤. 근데 집으로 안 가고 네. 삼성 사옥으로 갔다면서요? 예, 서초동 사옥에 마련된 집무실로 곧바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밤샘 대기 중이던 주요 임원과 미래전략실 간부들이 다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특검 수사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특검이 다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이게 최대 관심인데 오늘 아침부터 벌써 내일쯤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보도가 더 우세하죠. 네. 전반적으로. 자, 15시간 특검 재조사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저인망식 올코트 프레싱 수사가 진행 중이다입니다.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오늘 농구 경기 할 때 전면 압박 수비 이걸 올코트 프레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특검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해 통째로 영장을 청구할 태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달 이 부회장한테 처음 영장을 청구할 때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은 불구속 기소한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경제 생각해서 빼준다. 네. 그건 사실은 특검의 자신감이었거든요. 네, 그럴 수도 이재용 있죠. 부회장만 넣어도 될 거다 구속이. 근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규철 특검보가 모든 관계자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삼성 특혜를 이른바 기획하고 청와대 최순실과 연락을 주고받고 정유라 승마 지원의 역할을 한 모든 임원급. 예를 들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예. 장충기 차장, 예. 대외협력 담당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무, 이재용 부회장까지 모두 합치면 5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그 탑에 있을 거라고 가장 정점에 있을 거라고 특검은 믿지만 네. 혹시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밑에 누군가는 걸릴 테니까. 그렇죠. 그럼 대통령의 뇌물죄를 엮을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한두 명의 영장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만큼 특검의 수사 의지가 강하다 이런 건데요. 오늘 아침자 한 신문은 이걸 인해존술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래요. 특검의 압박 수사 두 번째 인간은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도미노 게임이 시작됐다입니다. 도미노 게임이란 게 무슨 말이죠? 삼성 다음 도미노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건데요.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한테 직접 지원한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만 예. 뭐 삼성만 뇌물죄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9개 주요 대기업들이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에 다 출연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박 대통령의 협박과 강요 때문일까요? 대통령 독대할 때 말씀 자료를 보면 예, 총수 사면, 면세점 선정, 뭐 수사무마, 로비 뭐 등등해서 각종 민원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기업, 추가 출연까지 논의했던 롯데나 SK 이런 곳은 혹시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닐까. 아마 초조하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재계 전체로 다른 대기업 총수들도 줄줄이 특검에 불려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럴 시간이 근데 있어요. 벌써 2월 14일, 28일이면 문 닫아야 되는데 특검? 아니 모르죠. 한 달 더 연장할지도 모르잖아요. 연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부르는 거는 시간 얼마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도미노 게임이 시작됐다.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특검과 경제계의 여론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입니다. 여론 싸움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특검과 경제계가 한바탕 여론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정의 공정한 법 집행을 앞세운 특검과 경제위기론, 특검의 과잉 수사를 주장하는 재계, 또 그 의견에 동조하는 언론이 대립하는 일이 벌어질 건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어디를 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삼성그룹은 이미 선봉에 서서 연일 보도 참고 자료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1차 소환 때는 안 그랬잖아요. 1차 소환 때는 피해자라는 것만 강조하고 언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재계와 경제단체는 삼성그룹의 국제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 예.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삼성 특검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 안타깝다. 이런 반응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침자 신문 사설이 훨씬 더 흥미로운데요.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대통령 조사도 못하고 삼성에만 집착하는 특검.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고요. 예. 이재용 재소한 무리한 역기 수사 아닌가. 중앙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특히 경제지 한국경제신문은 어떻게든 삼성을 엮어보겠다는 특검. 이런 제목의 사설을 썼는데요. 특검은 사건을 종결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일부 언론의 과잉 보도를 토대로 기소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억지 기소한다면 세계가 한국인을 조롱할 것이다. 이런 논조까지 펼쳤습니다. 그래요. 특검이냐 경제계냐. 누가 여론의 호응을 받을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전이 이제 치열하게 벌어지는 걸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대하실 때도 뉴스를 대하실 때도 여러분의 주관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개 언론을 비교해 보시고. 치열한 로비 이런 것들이 오갈 거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부 교육청이 국정역사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해 각 학교의 선택 기회마저 원천 봉쇄하고 있다. 공문조차도 보내지 않고 있다. 또 전교조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기로 한 학교를 찾아가서 압박을 가하는 등
교과서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예, 지난 금요일 교육부 장관이 이런 담화를 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요, 국정 역사 교과서 쓰고 싶은 학교들이 교육부에 신청하는 마감일이었습니다. 근데 전국에 단 한 곳도 신청을 한 학교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국립고등학교들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전교조가 막아서 이렇게 된 거다. 의혹을 제기한 거죠. 교육부 주장이 사실이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연결을 해보죠. 조희연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올해는 원래 쓰던 검정교과서를 써도 되고 새로 나온 예. 국정교과서를 써도 되고 이게 학교가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국정교과서를 쓰고 싶은 학교는 연구학교라는 걸 신청해라. 그러면 예. 국정교과서도 무료로 주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겠다라는 게 교육부 방침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가산점도 주고. 가산점도 주고. 근데 신청한 학교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대구, 경북, 울산이나 이제 그쪽에 보수교육감님이 계시는 데는 예. 몇 군데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도 없어요. 예.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한 학교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 이 연구학교의 신청 절차가 각 시도마다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서울교육청은 이제 연구학교를 저희 교육청에서도 독자적으로 하기도 하고 교육부가 다양한 연구학교를 이렇게 하도록 권장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많기 때문에 또 교육청에서 이제 판단해가지고 하는데 예. 저희 서울교육청에서는 연구학교 선정 심의회가 있어요. 심의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이 모여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연구학교 중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좀 판단해서 하고 예. 그렇지 않은 또 교육청에서는 이제 저희는 공문 자체를 시행을 말하자면 연구학교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고요.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지금 차근차근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 얘기를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서 네.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보낸 협조 공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협조 네. 공문을 각 학교로 교육청이 쏴줬어야 되는데 네. 각 학교에 보내지도 않았다. 그러니 신청을 네. 하고 싶은 학교가 있어도 신청을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몇몇 거의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예. 공문 자체를 이첩하고 연구학교 신청을 그 공문에 아예 교육청에서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명기해서 대개 보냈어요. 반대합니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공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뭐 시국 집회에 참석하지 마라, 시국 선언하지 마라, 뭐 그렇죠.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이 있는데 있겠죠. 저희가 이제 학교로 내려 보내주는 이게 이첩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 경우는 이제 대개 교육청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이첩은 하되 단서를 교육청에서는 명백히 반대합니다. 교육청의 의견을 달아서 내려보내는 게 거의 대다수고요. 예. 저희 쪽에서는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연구학교 선정 심의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이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안 보낸 거고 많은 경우는 이제 보내면서 반대 교육청 의견을 첨부해서 보내기도 하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그러니까 교육청이 무조건 다 각 학교로 보내야 한다는 이런 법은 없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교육부가 강력히 요구할 경우에 이첩을 하면서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되거나 할 때 이첩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땐 단서를 이첩할 때 의견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국정교과서에 라는 형식 자체 문제라는 걸 저는 일관되게 처음부터 얘기를 해왔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는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가지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형식과 내용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이게 갈등이 굉장히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공문도 보내지 않았다. 예, 근데 저는 처음부터 우리 서울 학교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이거 가지고
갈등이 대단히 증폭됩니다. 그래서 아예 교육청 자체에서 그 갈등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공문을 안 보냈다 이 말씀이신데, 근데 제가 먹더라도 반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오늘 반대쪽은 안 나오시기 때문에 교육감님, 서울 디지테코 교장 선생님 이분은 사실 그 졸업식에서 대통령 탄핵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주장해가지고 주말 사이에 되게 화제가 됐던 분이세요. 유명한 분인데 이 교장 선생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서울 디지테코는 국정역사교과서 쓰겠다고, 그러니까 연구학교 하겠다고 교육청에다 신청을 자진해서 했는데 그걸 안 받아주더라. 받아주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은 두 가지 있어요. 이제 사실은 주말에 정말 논란이 크게 돼서 저도 동영상 찾아보고 그랬는데, 뭐 심지어는 뭐 이게 블랙리스트 같은 거에 대해서도 기존의 좌파 문화인들이 특혜를 받아서 그 특혜 명단이 화이트리스트인데 이제 그걸 정정하는 게 블랙리스트다. 이런 표현도 이제 하셨더라고요. 서울 디지테코 교장 선생님.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언 수위가 꽤 높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해명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별 학교에서 선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학내에서 논의 과정을 거칩니다. 뭐 교과 모임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사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3분의 1. 그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연구학교 신청을 하는데 학교 운영위원회를 아마 연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타 학내 과정은 저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지금 그 동영상에서 보여지는 걸로 보면 교장 선생님이나 재단이 강한 입장을 좀 갖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정도, 특히 이제 그 동영상에서 보면 이제 학생들이 또 반론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렇죠. 선생님, 그 교장 선생님의 입장이 반대하는 예를 들면 학생들이? 탄핵을 찬성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 학생들 많이 참여하니까. 그렇게 이제 논란이 될 정도의 이제 그게 동영상에 나올 정도의 상황인데 아마 교장 선생님이나 재단의 강한 의견으로 쓰고 싶다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의견을 타진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건 좀 구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이미 검정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혹은 그 담당 선생님이 그걸 참고해서 대개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한 이런 정리 말하자면 이걸 정리본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참고용으로 하면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국정교과서를 검정과 병용하시겠다. 그럼 오케이. 아니 근데 좋습니다. 잠깐만요. 연구학교라는 형식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도에 대해서 가산점을 받는다, 연구비 1,000만 원을 받는다 이런 형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받지 않는 그런 게로 된 거죠. 근데 그 학교에서 강력하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반발을 해서 정말 혼란이 크다면 이제 보류해서 다시 생각해봐라 뭐 이렇게 교육청이 할 수 있지만 지금 추측만 가지고 반대할 것이다라는 추측만 가지고 아예 신청 자체를 안 받았다? 요거는 아마 국정교과서 찬성론자 측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 위임 사무가 있고 지방 자치 사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지금 국민적인 의견이 갈리고 있는 데 있어서 교육부의 입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청 내 모든 학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지방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는 사항이니까 교육청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부가 원해서만이 아닌 거죠. 요것은 교육청이 판단에 권한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 혼자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런 반대 의견을 표현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위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연구학교 선정심의위원회. 알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반대를 결론을 내셨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교육청도 판단을 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판단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산 지방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어쨌든요. 이거 문제 삼아가지고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라고 하는데 교육청이 막았다. 전교조가 방해했다. 뭐라고 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법적 조치는 아마 못할 거고요. 또 이런 국민적으로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아까 사회자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국립고가 19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국립대
사범대 조금만 짧게요, 교육감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강원대 사범대 부설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올해 1학년에 쓰는 데가 12군데인데 다 안 했어요.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뭐 만일 굳이 국정에선 뭐 어떻게 기술했는지 참고해서 선생님이 그걸 보조교재를 만든다 해서 보조자료를 만드는데 사용하신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하면 되고 예. 단지 연구학교라는 형식 예. 가산점을 받고 지원금을 받고 이 제도적인 형식은 교육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디테크에서 만일 사용한다 그러면 저는 뭐 지금 최종본 공개된 걸 가지고 보조 참고 자료 만들면서 어차피 교재 있고 선생님이 만드는 참고 자료들을 하면서 하니까 예. 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차병원 그룹의 차광렬 회장 일가가 불법 제대혈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이 제대혈이란 건요. 쉽게 말하자면 탯줄에 들어있는 피, 혈액을 말합니다. 이 혈액 안에는 조혈모 세포와 줄기세포가 다량 들어있어서 만약 이 아이가 나중에 백혈병 같은 어떤 난치성 혈액 질환에 걸릴 경우에 자신의 제대혈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면 탯줄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버려집니다. 그걸 산모가 기증하는 경우에 한해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연구 목적 제대혈을 차병원이 무단으로 VIP들에게 시술을 했단 겁니다. 이 기막힌 소식을 들은 기증 당사자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예, 차병원의 제대혈을 기증한 어머니 한 분 익명으로 먼저 연결을 해보죠. 어머님 나와 계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산모가 출산하고 나면 제대혈이란 게 나오는데 네네. 어떤 경우는 따로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보관해 놓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나머지는 다 버려져야 되는 건데 기증한 경우에 한해서 연구용으로 보관을 하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안내를 들었습니다. 네. 어떤 절차로 기증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2005년, 2007년 그리고 2010년에 아이 3명을 출산을 했어요. 차병원에서. 예, 예. 네, 그런데 첫 번째 아이는 제가 이제 제대혈을 유료 보관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돈을 지불하고 우리 아이 걸 좀 보관해 주십시오. 혹시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네, 그것도 이제 차병원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차바이오텍에 이제 맡겼고요. 예. 그다음에 둘째, 셋째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목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싶어서 이제 제가 기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증은 어떤 식의 절차를 밟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통을 하고 이제 분만대에 올라서 이제 다리를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하고 이제 그런 잠깐의 시간 동안 갑자기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제대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탯줄이 나오고 태반이 나오고 이 와중에 이제 제대혈이 있다.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기증을 하시겠느냐라고 이제 묻더라고요. 아니 산모가 지금 진통이 최고조에 올랐을 그때의 동의서를 쓰라고 하는 것도 좀 시기가 좀 그렇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많으면은 한 3분 정도고 이제 호흡을 참으면서 이제 위험에 아이가 만약에 분만을 하다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참고 있는 가운데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설명을 듣고 이름을 쓰고 시그네처를 받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분만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저 이제 기증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로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야 제대혈이 뭔지를 사전에 알고 계셨고 또 기증 좋은 일로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이니까 거기서 그냥 이렇게 뭐 기증하고 나서도 별 궁금증이 없으셨겠지만 다른 산모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냥 서명하는 분도 계시겠는데요? 네, 그냥 서명하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의 산모는 기억을 많이 못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2번 정도 이제 과정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서 그 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동의서를 받는 장소와 시기도 뭐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거는 차치하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증을 한 연구용으로 잘 써주십시오라고 기증을 한 제대혈이 지금 검찰 조사 결과 이른바 VIP라고 불리는 부유층 고객들 특히 차병원 일가에게 시술이 됐다. 이 소식을 듣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두 번째 드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드는 감정이 내가 좋은 마음으로 기증했던 게
그냥 단순히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그것도 이제 미용 목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다는 거에 내가 실험용 동물들과 별 상관이 없이 취급을 당했구나라는 약간 좀 그런 자괴감 같은 게 좀 크게 들었고요. 실험용 동물 같이 취급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네, 왜냐면 이거는 소위 말하면 난치병이라든지 그다음에 더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좀 제가 좀 감정이 좀 이렇게 갑자기 진정하시고 북받쳐 올라서 좀 갑자기 좀 이런 근데 그때는 정말 내가 그 제대열이 그냥 실험용 동물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자괴감.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사회가 이 의료계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크게 나누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시국이 어지러운데 도대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정부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그 하이클래스라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이렇게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네.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요. 네네. 그래요. 차병원에서는 제대열 기증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라는 사과문을 발송은 하긴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과문도 못 받아보셨어요? 네네. 저는 2번 정도 기증을 했음에도 그런 사과문을 전혀 받지 못했을 뿐더러 다른 어머님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사과문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화면으로. 예. 보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그냥 일어난 일에 대해서 주목구구식으로만 우리는 부당하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입막음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과문 내용을 보면요. 네. 이번에 문제가 된 제대열은 모두 연구용으로 쓰기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열이었다. 네. 그 용도도, 그리고 우리가 쓴 용도도 개인의 미용 성형 목적이 아니라 암 재발 예방과 중증 뇌졸중 치료를 위한 탐색 연구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게 연구용으로 부적격인데 결국 탐색 연구를 위해서 썼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셨어요? 아니요. 저는 읽자마자 드는 생각은 이거 지금 말 돌리기에 급급할 뿐더러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부적절했다면 그걸 어떻게 사용을 했으며 그리고 복잡하더라고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뒤에 전문가가 나오십니다. 도대체 이 사과문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는 그쪽에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전혀 지금 이해되는 바는 없어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제대열을 연구용으로 써달라 기증하셨던 분, 한 분의 얘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이어서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형중 정책국장을 연결해 봅니다. 이번 제대열 사건, 과연 이번만의 일일까? 다른 데서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까? 등등 궁금한 게 많습니다. 연결해 보죠. 정 국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국장님 앞서서 그 사과문이요. 차병원이 보냈다는 사과문, 거기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연구용으로 부적격한 제대열에 한해서 미용 성형 목적이 아닌 탐색 연구 목적으로 사용했다. 연구용으로 부적격인데 탐색 연구에 사용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 궤변에 지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궤변. 왜냐하면은 일단 탐색 연구라는 것이 연구자 임상입니다. 이것도 이제 임상 시험이기 때문에 공식 임상 시험 명단에도 없고 진료 기록부도 없는 사람들이 탐색 연구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연구윤리 위반이고요. 또 하나는 미용 성형 목적이 아닌 곳에 이제 했다라는 부분은 또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차병원에서 실제로 지금 임상시험 진행한 것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항노화, 노화 방지 연구고, 그리고 이 기존의 연구도 원래 이 연구였는데, 본인들이 무슨 내성마비 환자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성마비 환자들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병원에서. 그 부분, 그러니까 이런 본인들 자체가 이제 건강한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본인들이 미용 성형 목적이 아니다라고 한 것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몸을 탐색 연구하기 위해서 나 하나 희생해서 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구용으로 부적격한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썼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게 그때 첨언을 드리면 이제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전에 일본의 노구치 박사나 아니면은 과거에 의료인들이 자기 몸에 무슨 그런 매독균들 주사하거나 이런 수준의 아주 과거의 정근대적인 치료 이런 임상 시험 할 때 그러니까 임상 실험할 사람 못 구해서 의사가 직접 균 같은 거 넣는 그런 궤변이라고 들리세요? 예.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임상 시험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예. 본인이 이제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개변인 것이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이 재대열 주사가 효능이 입증은 된 겁니까?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입증이 안 된. 근데 그러면 차광렬 회장 일가가 굳이 이 재대열을 왜 직접 맞았을까요? 임상시험으로 안정성도 확보 안 된 건데.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양강장이나 불로장생에 대한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정황을 봤을 때 특권층에 대해서 로비를 하려고 이걸 가지고 예.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본인도 이렇게 맞아보고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쓰여야 할 의료 체계가 특권층을 위해서 악용되고 있는 상황, 그 단면을 우리가 들여다본 건데, 그럼 이번 드러난 이 건만일까? 어떻게 보세요? 의료계 종사자로서. 저는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도 없다고 보고요. 이렇게 딱 재대열이 아닌 다른 줄기세포라든가 예. 아니면 자연치유세포들 증식치료라든가 이렇게 한국에서는 지금 아직 입증이 되어 있지 않고 안전성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안 되는 것들을 좀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요번에 복지부 조사 자료를 보면은 차병원에서 한 공식 임상시험 참여자도 예. 129명 중에 48명이나 사실은 이 참여회장의 지인입니다. 차험 회원들이고. 공식으로 등록한 사람들 중에도 반이 지인이에요? 예, 그리고 이 48명 중에 39명은 위약이 아니라 원래 이런 임상시험을 하면은 실제 효과가 있는 약을 투약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거를 투약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반인데요. 비교해가지고 이제 효능을 입증해야 되니까. 예, 재대열을 근데 맞은 사람이 이 48명 중에 39명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확률적으로 이상한 일인데.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 위약군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예. 임상 연구가 끝나면 재대열을 대가 없이 일에 투약해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게 또 밝혀졌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위약이라고 하면 이제 재대열 직접 시술받지 못한 분들이잖아요. 가짜 약들. 예. 그런 분들은 연구가 끝나면은 재대열을 공짜로 또 투약해주겠다는 황당한 약속을 했을 정도로 사실 전체 임상시험 전체의 이 공식적인 그런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예. 재대열을 투약해주는 대가로 이런 특권층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훨씬 더 강한 임상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불법으로 지금 차 씨 일가가 맞은 거 제외하고도 불법이 아니라 제대로 연구 등록하고 대상으로 등록해서 재대열 시술해 준 사람들도 연구 대상자들 중에도 조사해보면 이게 로비용으로 쓰였을 가능성, 그 안에 지인들 이름 잔뜩 들어가 있고 재벌가의 사람들 들어가 있고 이렇진 않은가 조사를 해야 된단 말씀이시군요. 예, 그게 지금 복지부 공무원들이 이미 조사한 내용에 다 들어 있고요. 그렇군요. 개별 이제 개인 정보를 알 수는 없겠지만은, 때문에 이 임상시험의 윤리 기준이라든가 처음에 허가 과정 등에 대해서도 예. 전부 다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청취자 문자 많이 들어오는데 6737님이 저도 차병원에서 재대열 기증했는데 이번에 사과문 구경도 못했습니다. 문자 들어오고요. 이쁜 여시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은 15년 전에 150만 원 내고 재대열 보험이라고 해서 이분 드셨대요. 근데 그게 제대로 내게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봐야겠다. 9027님도 이분도 돈 지불하고 차병원에다 재대열 보관해놨는데 잘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 이런 문자들이 쏟아집니다. 이게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증자도 많고 돈 내고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도대체 이 재대열이 어디서 어떻게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체크하고 가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이었습니다. Y뉴스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태극기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태극기 얘기. 예. 요즘 태극기 하면 말이죠. 네. 박사모나 친박단체들의 태극기 집회, 일명 태극기 집회가 떠오른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얘기는 아니고, 태극기가 촛불 집회에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태극기가 아니고 세월호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이 달린 태극기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왜 촛불 집회에 태극기가 등장했냐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김현정님 혹시 촛불 집회나 친박단체 집회 가봤습니까? 가봤죠. 당연히 가봤죠. 현장 봐야 되는데. 태극기를 보면서 어떤 느낌 들었습니까? 그 집회는 제가 안 가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TV로 봤을 때는 글쎄요. 전 태극기를 국민이니까 들 수 있죠. 들 수 있는데 그 옆에 성조기가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성조기는 왜 등장하는가? 이게 좀 묻고 싶었어요. 실제로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태극기 어쩌다 보니까 태극기 집회를 보면서 태극기를 기피하게 됐다. 또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하. 실제 시민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국기잖아. 안 그래요? 태극기 자체는 신성하잖아. 우리 국기인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태극기는 하나인데 꼭 자기네만 애국심에 있는 듯 그렇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한 상징물로 국가적인 국기를 쓴다는 게 원래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닌데 박근혜를 옹호하려고 태극기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태극기를 갖다 붙이면 이미지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되게 기분이 나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사실 언론들도 태극기 집회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는 친박 집회 혹은 탄핵 반대 집회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이제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태극기를 보면 혐오감이 드는 걸 자기를 느꼈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심각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친박 단체들의 집회가 오히려 태극기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촛불 집회에서도 태극기를 들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지난 촛불 집회에 태극기가 등장했어요. 예, 했습니다. 저도 그 태극기를 받아봤고요. 그래요. 노란 리본을 단 태극기는 세월호 천막이 있는 노란 리본 공작소에서 이제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그 태극기는 노혜경 시인과 그 지인 7명이 한 750개 정도를 기부를 해서 무료로 나눠준 겁니까? 예, 기부를 해서 리본만 달아서 나눠준 겁니다. 실제 제가 그 태극기를 가져왔는데 김현정은 그가 사진으로 봤겠죠? 네, 저 봤습니다. 네. 권영철 기자가 들고 있는 사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 노란색 천으로 그 국기봉에 달았던가요? 그 예, 국기봉에. 예. 이거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처음 시작은 노혜경 시인이 2월 10일 그러니까 집회 하루 전날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리본 공작소에서 내일 태극기를 드립니다. 어버이 연합들이 태극기를 더럽힌 것 같아 속상하시죠?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되찾자. 딱 한 번만 광화문 촛불 광장이 태극기로 뒤덮여도 아마 태극기 모독은 힘을 못 쓸 거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모독은 힘을 못 쓸 거다. 예. 직접 자원봉사자 김덕희 씨는 이제 태극기에 노란 리본을 단 분인데 어쩌다 태극기를 보면은 염증을 느끼거나 기피하게 됐다. 태극기를 든다는 게 약간 불편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태극기의 의미를 되살리고 되찾는 게 맞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좀 그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태극기와 구분하기 위해서 노란 리본을 달게 됐다는 설명을 했어요. 예. 이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댓글에도 왜 친박 단체들의 집회가 태극기 집회로 불리냐. 태극기가 언제부터 극우 단체나 친박 성향의 단체 또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지지하는 단체들의 전유물이 됐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뭐 페이스북에 태극기 집회가 진행되면서 나쁜 의미로 태극기가 부각돼 언짢다. 언론에서 태극기 집회란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고요. 근데 태극기 들고 촛불 집회 참석하면 좀 혼란이 있거나 이렇진 않았습니까? 그날 조금 뭐 약간의 그런 혼동이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제가 노란 리본을 단 태극기를 들고 가는 부부가 가길래 사진을 찍자 그랬더니는 이게 나는 박사모가 아니다 이런 해명을 해야 됐고요. 또 어떤 어르신은 제가 태극기를 들고 있는 걸 보고는 시청 쪽을 가리키면서 태극기는 저리로 가라. 이렇게. 태극기 여기 아니다. 예. 대한문으로 가라. 예. 그리고 노란 리본 공작소 앞에서는 왜 태극기를 나눠주느냐. 예. 태극기를 들려면은 친박단체 집회 장소로 가라는 등 항의가 일시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친박단체들이 태극기 집회하기 전에 태극기가 촛불 집회에 먼저 등장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 사실 그런 사실을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친박 단체나 극우 성향의 단체들이 집회에 태극기를 들고 나온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예. 촛불 집회에서 태극기를 들자고 가장 먼저 제안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입니다. 그래요. 이게 1차 촛불 집회가 10월 29일에 열렸거든요. 예. 근데 11월 3일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자. 11월 12일 민중 총궐기 때는 태극기 들고 애국가를 부르자.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일이 곧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이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월 6일 페이스북에 광화문 집회에서 태극기 깃발을 되찾자. 태극기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상징 깃발이다. 3일 만생명 때 민중들이 들었고 만주의 삭풍 속을 헤매는 광복군 가슴 속에 간직되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런 태극기 들자는 운동이 왜 확산되지 않고 그냥 그쳤어요? 그치다가 이제 탄핵 반대 집회 쪽으로 넘어간 겁니까? 초기에는 이게 이제 태극기가 제법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정청래 전 의원이 그랬고 이재명 시장도 뭐 동참을 하면서 불이 붙는 듯 하다가 정청래 의원도
좀 시들해지는데 나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따져보니까 이게 11월 12일 이거 촛불 집회가 1차, 2차, 3차인데 1차 집회는 한 3만 명, 2차 집회에 20만 명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태극기를 들자고 제안했던 11월 12일 3차 집회는 100만 명 엄청나게 늘어났죠. 찍었죠. 그랬죠. 그리고 법원이 처음으로 청와대 200m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촛불 열기에 다른 집회 방법이나 태극기 드는 문제를 고심할 단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네요. 아니 이게 너무 많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촛불 들고 있는데 옆에 태극기 하나 더 듭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분위기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단핵을 반대하는 친박 단체들의 집회가 일부 열리긴 했지만 촛불 집회는 비교할 수도 없는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마 좀 시들해졌던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다시 태극기를 촛불 집회에 들자라는 촛불 집회 운동, 태극기 운동이 벌어진 거. 뭐 이유를 지금 대충 말씀하셨습니다만 간략하게 정리를 다시 해본다면? 첫 번째는 태극기가 친박 단체들이나 수구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죠. 그리고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옹호할 단계는 아닌 겁니다. 지켜봐야 되는 단계죠. 두 번째는 촛불과 태극기와 촛불이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편가르기 프레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슬퍼요. 왜 그 편가르기 프레임에 태극기가 이용되고 있는가? 심지어 그 친박 단체들의 집회에는 촛불은 인민, 태극기는 국민이라는 구호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촛불은 인민, 태극기는 국민? 그래서 태극기는 애국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요. 세 번째는 태극기를 든 친박 단체들이거나 또는 극우 성향의 단체들이 사실은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지지하거나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후예이거나 그들을 옹호하는 인물 또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를 들자는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촛불은 인민이라는 구호가 등장했다는데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이 누적 1000만 명이 되면 1000만 국민이 북한의 인민이라는 얘기인가요? 1400만이 넘죠 지금은. 무슨 이런 그러네요. 독립운동 3.1운동 정신 또 60항쟁 정신 이런 거 계승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자. 촛불 집회에서도 들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계속 나올까요? 이렇게 촛불 집회 태극기가? 이미 지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노란 리본을 단 태극기를 들자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민들이 그런 제안을 받고는 내가 100장 사서 나눠주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월드컵 때처럼 사람들이 좀 이왕 드는 태극기 다양하고 재미있게 들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합니다. 세월호 태극기, 촛불 태극기 등등 그런 얘기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SNS에서는 태극기를 되찾자는 해시태그 운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의 Y뉴스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김용태님은 태극기 좋은데 촛불 옆에 들다가 불날까 봐 걱정된다. 이런 문자도 주셨는데 그 조심은 하긴 해야겠네요. 어쨌든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은 태극기의 의미를 되살리자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Y뉴스 고맙습니다. 권영철 기자. 트럭을 몰고 다니는 정신과 의사가 있어서 화제입니다.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흰 트럭 속에 앉아서 무료로 고민 상담을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랍니다. 거리로 나온 정신과 의사 임재영 씨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죠. 임재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그 음식 파는 푸드트럭처럼 병원 트럭을 몰고 다니시는 거예요? 병원 트럭이라기보다는 상담 트럭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담 트럭. 네. 거기에 혼자 앉아 계세요? 네, 저 혼자 운전하고, 저 혼자 이렇게 차 주차하고, 상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트럭은 그럼 어디서 얻으셨어요? 작년 2월에 제가, 샀습니다. 자비 털어서 마련하신 거예요? 네네. 그럼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네, 다른 의사 선생님처럼 병원에서 환자분들 치료하는 일을 했었죠. 환자가 그 당연한 거죠. 의사니까 병원에 앉아서 치료하는 게 당연한 건데 1년 전에 그 병원을 박차고 나와서 마치 푸드트럭처럼 상담 트럭을 만들어서 혼자 거기서 상담을 무료 상담인 거죠? 네, 무료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서서 거리의 정신과 의사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별명이 또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정신 나간 정신과 의사.
네,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의사가 그 어렵게 공부해서 면허증 따서 병원이 아닌 네.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무료 상담을 한다니까 이해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안 가는 게 저 당연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정신이 나갔다고.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라서 정신병원에서 7년간 일을 하면서 예. 늘 좀 안타까웠던 게 왜 이분들이 이제서야 오셨을까 마음에 걸렸어요.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훨씬 결과가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그렇죠. 결과도 그렇고 또 그동안에 견뎌왔던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텐데 예. 우리가 기침하고 콧물 나면은 내과나 이비인후과 그냥 찾아가시잖아요. 물론이죠. 근데 마음의 병은 이렇게 선뜻 찾아오질 못하시더라고요. 아마 사회의 편견, 부정적인 편견 때문일 텐데 예. 병원에서 있으면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아예 병원 밖으로 나와서 이걸 알리고 많은 분들 만나고 찾아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트럭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네. 거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트럭 문 열고 찾아오던가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니 고생했습니다. 나갔을 때 막상 제가 상담하고 가세요, 상담하세요 하면 선뜻 또 안 타시고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좀 쑥스럽고, 처음 보는 저 사람한테 내 속마음을 어떻게 얘기해 이런 것도 좀 있을 거고. 맞습니다. 공간이 병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아직은 믿음이 안 가는 것도 그럴 이유가 될 거고요. 아하. 정신과 상담,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또 선입견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어떻게 그분들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셨어요? 제가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그 명함을 좀 돌리면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홍보를 했었어요. 세상에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하듯이 나가서 명함들 네, 그런 오해도 받았습니다. 이거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 상담인데 여기 와서 저 고민 상담하고 가세요 이런 홍보 활동을. 네. 야, 그래서 지금까지 몇 명이나 진료하셨습니까? 지금 1년쯤 했을 때 250분 정도. 와, 1년에 250분이면 그래도 괜찮은데요? 나쁘진 않죠. 네. 그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사실 다 다르지만 그 공통점은 저는 외로움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외로움. 말할 사람이 없다.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분명히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해요? 그 주변에 사람이 있지만 내가 내 얘기를 속 얘기를 다 꺼내놓고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는 내가 이 얘기를 했다가 혹시나 이게 나한테 뭔가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것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네. 또 이 사람도 뭐 살기 바쁘고 힘들 텐데 나까지 뭔가 짐을 지어주는 거 아닌가 하면서 좀 미안해서도 못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얘기해봤자 똑같은 대답을 듣다 보니 아이고 해서 뭘 하겠나 하면서도 안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외롭다. 네. 외롭다. 사람이 있지만 있는 것처럼 못 느끼는 외로운 분들이죠. 혼자인 듯 느끼시는 외로운 분들. 뭐라고 조언해 주세요, 그런 분들한테 그럼? 제가 뭐 고민 상담이라고 하지만 뭐 특별한 어떤 얘기, 뭐 조언을 해드리는 것보다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그 얘기를 정말 진심으로 집중으로 들어주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분들이 얘기를 털어놓으시고 이미 그 과정에서 많이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더라고요. 조언이 뭐 딱히 필요했던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냥 들어드렸어요. 세상에. 들어주는 것만 해도 치유가 되는데 그 들어주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들어주기만 해도 그게 치료가 된다. 전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에 남는데.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결혼하셨죠? 네, 결혼했습니다. 아이도 있으세요? 네, 둘이에요. 둘이나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거 지금 무료 상담하신다면서요? 네, 무료 상담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족들이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좀 일하면은 그렇게 똑같이 상담하면은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오는데 무료 상담한다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있는 남편 보면은 아내가 속으로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많이 옆에서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사실 예. 아직 어려서 잘 몰라요. 모르고. 아니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뭐 속으로는 어떨지언정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 좋은 일이니까 해봐요라고 하는 게 그게 또 응원이 돼서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수 있는 거네요. 네, 더 그게 저한테는 더 절실함, 절박함으로 느껴지고, 네, 제가 막 허투루 시간을 쓰면 안 되겠다는 마음도 먹게 되고, 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임지영 선생님한테 일단 감사드리고, 저는 아내분한테 더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아내한테만 감사해 주셔도 돼요. 네.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계속 해야죠. 계속. 우리나라 자살률이 지금 정말 심각한데 이 자살률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저는 그 자살률을 떨어뜨리고 싶고요. 야. 그 상담 트럭 이게 지역마다 다 이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도 스트레스 심할 때가 있거든요. 직업이 그렇죠. 우리 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한번 트럭으로 찾아가 봐야겠네요. 네, 불러만 주십시오. 귀한 일 하십니다. 앞으로도 고생해 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신과 상담을 해주는 트럭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거리로 나온 정신과 의사 임재영 씨였습니다.